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제 12장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증거법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았고요. 이제 증거법을 지나서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12장은 크게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강의 안에 보시는 것처럼 제 1절은 재판의 기본 개념, 제 2절은 그 재판의 여러 종류 중에서 종국재판, 심급을 종료시키는 종국재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제3절에서는 재판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4절에서는 재판을 할 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고요. 무죄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 보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재판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한번 봐주시면요. 재판이라는 것은 법원 또는 법관이 행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즉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소송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피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유죄, 무죄의 종국재판을 내리는 것을 재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그와 같이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와 같은 재판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국재판과 종국 전의 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분류 기준은 그 소송을 심급에서 종결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그 심급에서 종결시키는 종국재판과 그러한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종국전의 재판, 다른 말로 중간재판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소판결, 유무죄의 판결 같은 것은 대표적인 종국재판의 예가 되겠고요. 한편 상소심에서 파기 판결을 하거나 상소 기각하는 것도 역시 그 상소심의 심급을 종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종국재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종국재판을 제외한 결정이나 명령이 모두 종국전의 재판 내지는 중간재판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판은 또 판결과 결정과 명령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형식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먼저 판결이라는 것은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입니다. 공소기각결정과 상소기각결정도 있을 수 있는데 공소기각결정과 상소기각결정은 종국재판이지만 판결로 하지 않고 결정으로 하는 예외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 변론에 의하여야 하고 또 판결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소와 상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제수단으로서 재심과 비상상고 또한 판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결정이라는 것은 종국 전 재판, 즉 중간재판의 원칙적 형식으로서 절차에 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결정에 의합니다. 예를 들면 보소가 결정,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 공소기각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하겠죠.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구두변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절차에서도요. 그리고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외에는 결정에도 결정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는 점은 판결의 경우와 같습니다. 나아가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항고 또는 재항고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항소, 상고와 그 용어의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와 용어의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명령이라는 것은 수소법원, 특정한 피고 사건을 재판하는 수소법원의 구성원인 재판장이나 또는 재판장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수여받은 수명법관 또는 수소법원의 촉탁을 받은 수탁판사가 하는 재판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보통 법관의 명령은 종국전의 재판, 중간재판이 되겠죠. 다만 약식명령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판결 결정 명령을 구분할 때 명령에는 해당하지 않고 약식 명령은 독립된 형식의 재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지방법원 판사가 행하는 각종 영장의 발부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이런 것들도 이런 재판도 성질상 명령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명령은 결정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죠. 이 점은 결정과 같습니다. 한편 명령에 대한 일반적 불복 방법은 없고요. 판결에 대한 일반적 불복 방법은 항소, 상고였고 결정에 대한 일반적 불복 방법은 항고, 재항고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명령에 대한 일반적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준항고 같은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표에서 판결과 결정과 명령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주체의 측면에서 또 구두변론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측면에서 이유를 명시해야 되느냐의 측면에서 또 상소의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은밀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통해서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저희가 다뤘던 것들인데요. 97년에 선고된 97년에 고지된 97모 1 결정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이라는 것은 402조 403조에 대해서 제가 학기 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205조 1항 소정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402조 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그죠? 항고는 402조 403조는 수소법원의 결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사 단계 구속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이 아니라고 했죠. 나아가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한 재판이 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판시를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구속을 공부할 때 공부했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복습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재판은 내용에 따라서 실체 판결과 형식 재판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 재판은 전부 판결이기 때문에 실체 재판이라는 용어도 쓰고 실체 판결이라는 용어로 썼는데요. 유죄나 무죄 판결이 실체 판결이고요. 그에 반해서 형식 판결, 형식 재판,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소 판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체 재판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재판으로서 민사소송식으로 얘기하면 본안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이 실체 재판에 해당하고요. 형식 재판은 그러한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 형식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 판단하는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전의 재판은 모두 형식 재판이고요. 종국재판 중에서도 관할 위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은 형식 재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재판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재판은 그럼 어떻게 성립하고 재판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의 성립은 크게 외부적 성립과 내부적 성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부적 성립은 재판장이 선고하거나 고지함으로써 외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재판의 선고라는 것은 공판정에서 재판의 내용을 구술로 선언하는 행위이고 고지라는 것은 그와 같은 선고 외의 방법으로 재판의 내용을 소송관계인에게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재판의 선고나 고지는 재판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그와 같은 주문이 도출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적절한 훈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말 그대로 적절한지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종국재판이, 그 심급을 종료시키는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가 등장하기 때문에 재판을 한 법원 스스로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요. 이를 재판의 구성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그때부터 상소기간이 진행이 되죠. 7일 내에 상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 또는 과료의 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이 되어서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한편 그와 같이 판결이 외부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에 판결이 내부적으로 해야 외부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 텐데요. 합의부 재판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66조에 따라서 합의 성립 시에 내부적으로 성립한다고 보겠습니다. 단독 재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합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재판기관 내부에서 재판의 내용이 형성이 되면 재판의 내부적 성립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성립하면 법관이 경질되더라도, 즉 합의 재판부 같은 경우에 재판의 내용이 성립이 되면 법관이 바뀌더라도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내부적 성립의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66조에 따라서 재판은 합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법조문을 들어 놓았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그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4명 이상의 재판이 형성되는 경우 큰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반수 3명 중에 2명이 의견을 모아서 3명 중에 2명만 찬성하면 과반수가 되니까요. 큰 의미는 없는 것이 되겠죠. 한편 형사소송법 43조는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판결을 선고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규칙에서는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소에 대한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는 예를 들어서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것과 같이 고지하는 것은 선고 이외의 방법으로 재판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래 판결을 보면은요. 81년도 5월 14일자 8.1모 8결정인데요.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 원본의 기재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 원본에는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이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선고할 때 1년 6월이다 이렇게 선고를 하면은 원본의 기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고된 1년 6월의 형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선고의 증명으로서 판결문을 기재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판결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2절로 넘어가서 종국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국재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국 전의 재판, 즉 중간재판과 구분되는 개념이고요. 종국재판은 심급을 종료시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종국재판에는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으로 나누어지고요. 형식재판은 관할 위반, 그렇죠? 다음에 공소기각, 다음에 면소 판결.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툼이 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요. 실체 재판에는 무죄 판결, 유죄 판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편의상 실체 재판 중에서 유죄 판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유죄 판결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유죄 판결이 있고요. 징역 5년에 처한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형을 선고하는 게 있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법 총론에서 배웠던 여러 형 면제 사유들이 있는데 형을 면제하는 경우도 형 면제 판결은 유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이 아니죠. 그리고 선고 유예 판결도 당연히 유죄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죄 판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특히 학생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형 면제 판결이 유죄 판결인 줄을 몰랐다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 면제 판결은 죄가 다 인정이 되고 다만 면제 사유에 의해서 형이 면제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종류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 유죄 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3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323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 것이죠.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 같은 경우에 판결문의 예를 들면 주문이 있을 거고요.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이유에 기재할 사항이 바로 범죄 사실, 그리고 증거의 요지, 그리고 법령의 적용이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거의 모든 판결에서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양형의 이유도 유죄 판결 같은 경우에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판결을 통해서 유죄 판결에 명시해야 할 범죄될 사실, 이 범죄될 사실을 어떻게 기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범죄 사실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들이 되겠죠. 사실은 공소 제기에서 배웠던 공소 사실의 특정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 보시면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은 84년 9월 10일 10시경이 지난 이후 피해자를 부산 시내 장소불상 노상에서 만나 함께 있던 중 그 시간부터 같은 날 새벽 6시까지 동안에 시간불상경 부산 또는 경남 김해 일원의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라고 한 범죄 사실을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사안의 내용이 특이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것을 아래 판결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범죄 사실의 특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판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8일도 809 판결도 마찬가지죠. 피고인이 상습으로 75년 9월경부터 80년 7월 29일까지 거의 5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매달 2, 3회가량 자기 모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라는 범죄 사실이 이 경우에는 교도소에 복역한 기간이 얼마인지,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또 입소일 날짜, 출소 날짜가 언제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시가 되겠습니다. 한편 형법 총론에서 배우는 정범과 교사범, 방조범에 대해서 8일도 2422 판결은요.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규결이다. 공범의 종속성에 대해서 판례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교사범과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될 것입니다.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할 때. 그와 같은 이론에 의하더라도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해야 하고 그와 같은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의 기재가 없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인정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 그럼 설시해야 되느냐? 강의한 3항에 보시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위법성과 책임을 징표한다는 것이 형법의 이론이죠.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판단을 요하지 않고요.
한편 처벌 조건인 사실이나 누범 전과와 같은 법률상 형의 가중 사유나 법률상 형의 감면 사유는 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네, 범죄 사실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명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범죄 사실에 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 증거의 요지에 대해서 판례를 보면요. 81년도 458일도 459 판결을 보시면 유죄 판결의 증거는 아까 범죄 사실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유죄 판결에는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고 범죄 사실과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도 거시하여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떤 범죄 사실들이 인정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적극적 증거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323조 2항을 보시면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법성 조각 사유, 즉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 사유의 진술은 단순한 범죄 부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에 명시해야 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선고된 구공도 427 판결의 요지를 보시면요. 죄명을 보시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행사죄인데요. 피고인이 격려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것이 이제 등기의 원칙적인 등기 말소의 원인이 될 텐데요. 그 등기 민사식으로 얘기하면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민사에서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를 유효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시효 취득으로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 부인에 해당할 뿐이지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즉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와는 달리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겠지만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대로 유죄 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민사법에서 특히 물권법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그런 민사소송에서의 항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형사소송에서는 단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에 있어서는 단순 부인, 적극적 부인에 해당한다. 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판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여러분이 판결 원문을 강의 안에 실려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편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누범, 심신장애, 중지미수의 경우와 같은 필요적 가중 감면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과잉피난, 자수, 장량감경 사유와 같은 임의적 가중 감면 사유도 판결 이유에 기재해 줘야 되는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에 이유되는 사실에 해당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판례를 보시면요. 2001년에 선고된 2001도 872호 판결을 보시면 그 판례 입장을 다소 엿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통은 자수가 임의적 감경 사유이죠. 특별법에 법에 따라 또는 조문에 따라서는 필요적 감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원심이 그와 같은 임의적 자수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한편 2항은요. 2, 3, 4는 아까 4절에서 이 제12장 4절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뭐랄까요? 지식이 내용이 먼저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면요. 형사소송법 186조 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191조 1항은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송 비용 부담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소송 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적용이 없다. 상소를 배우면 불이익 변경 금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 1심 원심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인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원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또는 상고심에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죠. 보다 자세한 것은 상소법에서 불이익 변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보시면 그와 같은 이론이 나오죠. 제1심 증인 강 누구에게 지급한 여부에 관해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아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증인 여부에 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없다.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4절의 소송비용의 부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형 면제 판결이 있는데요. 형 면제는 앞서 본 것처럼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형 면제란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만 형벌은 과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죠. 예를 들면 형법 강론에서 공부하는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장물죄에서 일정한 친족 간의 범행인 경우 형의 필요적 면제 사유가 되고요. 형법 총론에서 배우는 중지범, 또 강론에서 배우는 내란과 외환의 각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와 같이 강의한 사망의 써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적 감면 사유가 되고요. 감경 또는 면제가 되고, 3-1항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 사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형의 면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형 면제 판결을 할 때 판결 주문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어떻게 기재되느냐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면제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라고 해서 형 면제가 되는 범죄 사실을 특정해주는, 죄명을 특정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형 면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죄 판결까지 강의하기 위해서 다소 동영상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이번 강의 시간에는 재판의 의의와 종류, 그리고 전국재판으로서 유죄 판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전국재판 중에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